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 책은 1992년에 발간되었고 국내 번역서는 2007년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인데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생태환경 운동가입니다. 아마 7개 국어를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주요 저서는 로컬의 미래, 행복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먼저 라다크라는 지역을 알아봐야 되겠죠. 사진처럼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이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척박한 사막 같은 땅입니다. 히말라야에 인접해 있고요. 인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폐쇄성으로 오랫동안 문명의 손길이 없었는데 1974년에 처음 외부인에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는 프롤로그에서 16년간의 라다크에서의 경험으로 무엇이 본인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는 걸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가? 티베트 고원과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에서 보낸 16년이라는 시간은 위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던 산업 문화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라다크에 오기 전 나는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거나 길 모퉁이 가게 대신 현대식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다크는 내게 미래를 향하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커다란 힘과 희망을 주었다. 네, 이런 라다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다크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 일을 하는데요. 물론 노동 집약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무척이나 여유롭다고 합니다. 느긋한 속도로 일을 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시간을 재는 것도 느슨하고 여유롭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내일 다시 찾아올게, 저녁쯤 찾아올게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공그로트, 어두워진 다음 날부터 잠잘 시간까지 라는 뜻의 말과 나이체, 해가 산꼭대기에 걸려있는 한낮, 치페치릿, 해가 뜨기 전 새들이 지저귀는 이른 아침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관념이 느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다크의 삶 두 번째는 검약과 지속 가능성인데요. 서구에서 검약이라는 말은 대개 자물쇠가 채워진 음식 창고를 지키는 것이지만 라다크에서는 풍요의 기본이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조심스럽게 아껴 쓴다는 것은 인색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주 적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검약의 본래 의미이고 라다크에서는 검약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재활용해왔고 아무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립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대부분 날씬하고 적당한 체격을 가지고 행복감과 생동감, 활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마른 사람도 비만한 사람도 드뭅니다. 노인은 죽는 날까지도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고요.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생활의 진행 속도도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맑은 공기, 규칙적이고 충분한 운동, 정제되지 않은 천연식품을 먹기 때문이죠. 서양에서 보는 균형 잡힌 식단은 아니고 매우 불균형적이지만 자연 세계를 거스르는 음식물에 익숙하지 않고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음식을 먹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사랑하죠. 소박하지만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런 음식들요. 노동할 때 부르는 노동요가 라모키용, 얄레키용, 라모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쉽게 해야 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라다크의 삶의 주거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거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갖는 행복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주거의 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요. 집 바깥에 화려한 연꽃의 문양 조각이 있고
색상의 대비를 느끼고 또 작은 발코니를 만들고 행운이 깃든다는 의미의 동쪽 문, 또 돌계단, 햇살이 방을 밝혀주게 됐고 집의 심장부인 주방, 화로, 불교의 상징들로 꾸며지고요. 네,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갖는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이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속담에는 말을 100마리나 가진 사람도 채찍 하나가 없어 남의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요.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공격적인 행동이란 지극히 드뭅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언쟁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저자가 했었는데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것뿐인데요. 그게 다예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라다크 사회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큰 질타를 받는데요. 가장 심한 욕설은 숀찬이라고 합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란 뜻의 말이죠. 네. 라다크의 삶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일처다부제인데요. 라다크 주부는 자기 가정의 절대 권력자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권능에 의해 지배를 받고요. 그녀는 돈을 소유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다크에서는 언어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사랑한다는 말은 독점적이고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독점욕과 열정성이 없는 대신에 가까워요 라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항상 있고요. 사교 모임에도 함께하고 아이들은 스스로 졸음을 느껴 잠이 들 때까지 어른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도시의 노인들처럼 할 일이 없어 허공을 멍하게 바라본다거나 소외되거나 외로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공동에 있어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좋은 체격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과도 접촉을 유지하면서 활발함을 유지하며 산다고 합니다. 네, 라다크의 이러한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데요. 바로 불교입니다. 저자는 불교의 공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주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전체성과 단일성은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물은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는 움직임 속에 존재하는 동시에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다. 나무의 본질이 공인 것처럼 자아의 본질도 결국 공이다. 당신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아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네,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아마 깨달음에 이르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요. 각각의 사물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철학이 라다크의 삶의 지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불교의 이 경전이죠. 사마디라자 수트라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경전의 내용이죠.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달아라. 신기루이며 구름의 성이며 꿈이며 환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라. 본질은 없이 겉으로만 보이기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달아라. 밝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호수에 들어가는 일이 없지만 맑은 물 위에 비춰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달아라. 메아리는 음악과 소리와 울음 속에서 나오지만 메아리에는 선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깨달아라. 마술사는 말과 황소와 마차와 그 모든 환영을 만들지만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같지 않음을 깨달아라. 네. 이해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라다크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서양인의 발길인데요. 외국 관광객들은 라다크 사회에
서양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갑부라는 환상,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여가나 일상의 기쁨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기 당시에는 그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몇 년이 흐른 요즘 돈을 버는 일은 라다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죠. 새로운 욕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16년 정도 흘렀을 무렵 라다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감과 힘을 잃어버렸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의 상징물이 가져온 영향력으로 인해 라다크 사회에서는 공격적 성향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미화된 영화들을 보며 어린 소년들은 현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 줄담배를 피우고 빠르게 달리는 멋진 차를 가지고 싶어 하게 됐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가속화되었고 자급형 경제 구조가 외부 세계에 대한 경제 의존성에 의해 서서히 밀려남에 따라 가정과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쇠 항아리가 분홍색 플라스틱 물통에 밀려나가거나 야크털로 만든 신발이 값싼 현대식 신발들 때문에 외면을 받는 현실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저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여가나 일상의 기쁨을 포기하려는 경제적 종속, 문화의 거부, 환경의 퇴보, 현대화란 지역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하나의 단일 문화와 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문제와 제3세계 부채, 그리고 기아 문제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의 모델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실제 농경사회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스트레스, 지루함, 좌절감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스트레스 개념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등에 짐을 지고 높은 산을 넘어 먼 길을 가고 있는 라다크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군,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일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라다크 사람들을 보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먼 길을 왔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또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미래를 향하여에서는 저자는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행복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가능성이 그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치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초래하는 환경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의 정체성 상실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반개발의 우선적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미래에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다 라고 반개발의 목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 및 에너지 집약형의 경제개발이 자급형 사회 구조를 저해할 뿐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자긍심과 자급 구조를 더욱 장려함으로써 생명체 유지의 다양성을 지키는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 개발을 창출하는 것이다. 반개발은 새롭고 더욱 폭넓고 더욱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진보의 개념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지역 운동들을 부각시킬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시스템의 효용성을 지적하고 영구농법, 생체역학 유기농법 등 농경 분야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개발은 환경보호와 토양유지, 공기와 수질 보존 등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가시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반개발은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선행 조건이 된다. 소비 지향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의 확산이 중단되지 않는 한 빈곤과 사회 분열과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은 없다. 기술의 획일성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 자원과 지식, 기술의 최대한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생태와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농경에 자립하는 경제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농경의 자립화 얘기도 하고요. 우리의 출발점이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라면 그 필연적 결과물은 다양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출발점이 기술과 경제적 요구라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특성과는 위험할 정도로 동떨어지고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변화를 강요하는 경직화된 경제개발 모델을 낳게 될 것이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다. 파괴적인 개발을 진정한 원조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탈중심화된 방향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도입을 후원하는 일이다. 최적의 기술이란 첨단 기술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단순히 회계상의 수치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최적의 기술은 그 기술이 여건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이 기술을 조절하는 것이다. 네. 인공적 실험실의 환경 안에 갇혀있는 변수들 대신 다채로운 문화적, 생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지역 연구가들의 실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복잡한 첨단 기술의 종자은행을 유지하는 대신 농부들에게 지역 특유의 다양한 곡물들을 경작하도록 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 미래는 항상 새로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에게 미래는 오래된 것, 자연 친화적인 미래였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로 생태의 중요성이 대두되긴 했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먼 이야기가 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책을 개발에 반대하는 운동가의 책으로만 읽었는데 2020년에 다시 읽게 되면서 생태적 감수성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의 작은 티베트, 라다크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